우리는 명예에 살거나 화염 속으로 강화한다. 그 어떤 것도 미 공군을 막을 수는 없다. 미 공군가인 푸른 창공 너머의 가사 일부분인데요. 이 가사가 허세가 아닌 진짜라는 점이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었던 전설적인 실전 사례가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입니다. 스텔스 공격기, MLRS, 패트리어트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전자전기, 최첨단 전폭기 등으로 이루어진 미군의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들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현내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공군력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었던 역사적 사건, 사막의 폭풍작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공군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사를 통해 볼 때 공군이 결정적인 전력이 된 경우는 없었다. 사막의 폭풍작전 이전 미국의 상대편이었던 국가의 수장이 한 말인데요. 그는 중동의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 친미 국가인 쿠웨이트의 침공을 강행했지만 미군과 다국적 군은 이를 두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이 철군하지 않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는 1차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 교두보로 삼는 사막의 방패작전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8월 9일 이미 2개 여단의 공수부대가 신속하게 전개되었고 여기에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의 항공 전력이 배치되어 이 지역에서 미군은 강력한 방어 거점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상대편은 철군을 거부했고 마침내 1월 17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폭격을 가하며 작전명은 사막의 방패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변경됩니다. 상대편 쪽도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400개가 넘는 촘촘한 방공망이 깔려 있었는데요. 서방의 국가들과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시절 프랑스의 도움으로 방공망들을 거미줄같이 체계적으로 통합해 놓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 방공망들은 적어도 구형 위주의 것들이라고는 해도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군은 바로 이전에 겪었던 베트남전에서 사실상 패배라는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의 통합군사령부인 중부사령부에서는 걸프전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워게임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미군이 패배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상대편 병력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을 오래 끌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트남전의 악몽 때문이기도 하고 10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맞춰 작전을 끝내야 사막의 더운 기후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당시 미군 중부사령관이었던 H. 노먼 슈워츠코프 대장은 개전 전까지 휘하의 병력을 2배로 늘리고 서유럽 방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7군단의 배치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 합참 의장이었던 콜린 파월도 상대편의 전력이 상당하다는 판단 끝에 중부사령부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였고 여기에다가 본토에 대기하고 있던 1기계화 보병사단을 추가로 보내주었습니다. 미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전쟁 준비가 이어졌는데 전차 포탄을 22만 발이 넘도록 준비했으며 6개월 만에 70만 명의 병력이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B-52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에서 발진해 무려 35시간 동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1100km가 넘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ACLM을 발사해 작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B-52 한 대에만 이 ACLM 미사일들이 총 20개가 달려있으니 전체적으로 발사된 화력은 엄청났을 겁니다. 이때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상대편 외곽 지역에 레이더 기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이들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인 F-117은 상대편 군사시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F-117은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기도 아니었고 떨어뜨릴 수 있는 폭탄의 개수 또한 고작 한 발에서 2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이점 때문에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호위하기 위한 전자전기를 동원한 별도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필요 없었죠. 이 당시 F-117이 처리한 적의 목표물만 해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F-117의 스텔스 성능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 전체를 새카맣게 칠한 아파치 헬기들은 적외선
열 영상 탐지기로 전장을 대나처럼 살피며 상대편의 레이더 기지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대공세가 이어졌고 B-52 폭격기 폭격과 함께 다양한 공군기의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졌는데요. 400여 개가 넘는 촘촘한 상대편의 대공망은 불과 개전 하루 만에 모두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수평 비행하며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들은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 적의 군사시설들을 무너뜨렸고, 그 덕분에 미군에서는 많은 전폭기들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실시했던 워게임과는 달리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미 공군과 다국적 군의 공세가 이어진 것이죠. 39일간의 강력한 미 공군과 다국적 군 공군의 공습이 이어지며 상대편 쪽은 생화학 무기 생산처로 의심받는 공장들, 군의 지휘부, 통신시설, 대공망, 발전소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상대편의 방공 지휘 시설과 발전소들부터 무력화시켰고, 지휘 기반 체계가 무너져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대편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들은 다국적 군의 방공망 제압작전에 의해 각계 격파당하게 됩니다. 가장 위협적인 수단인 상대편의 방공망이 모두 무력화되자 그야말로 활짝 열린 하늘에서 미 공군과 다국적 군의 항공기들은 마음 놓고 저공 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에서는 이전에 어떤 실전 사례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도로 정밀하고 정확한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한 조기경보 통제기 덕분에 미군은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상대편에서 발사하는 수천 문이 넘는 구식 대공포들의 엄청난 포화가 하늘로 쏟아졌고, 이는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듯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고 떨어지는 미군의 전투기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그저 한 발이라도 맞춰보자는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포탄들이 날아갔지만 미 공군과 다국적 군들의 최신의 전투기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죠. 상대편에게도 최신의 전투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목표물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 공군의 전투기가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대편의 전투기 31대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격추당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유도 미사일로 반격할 수 없는 상대편의 전투기들을 미 공군의 전투기들은 말 그대로 가지고 놀다시피 했고, 이렇게 되자 상대편은 전투기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대편의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납고에 숨겨서 항공 전력들을 온전히 보존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들은 오히려 고가치 지상 표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상대편은 100대가 넘는 자국의 전투기들을 한때 그들과 싸웠던 국가인 이란으로 도피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투기들은 대부분 이란 공군 소속으로 전환되며 이란 쪽에서는 공짜로 전투기가 대거 들어왔으니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상대편 쪽은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과 가까운 주변 국가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 주변에는 이미 다국적 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상당 부분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요격되거나 특수부대와 항공 전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앞세워 공격하는 방식은 앞으로 남은 전투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쟁을 단기간 내에 큰 피해 없이 끝내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공중 폭격이 끝나고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자 상대편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나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상에서도 압도적인 M1 에이브람스 전차 800대가 넘는 대군단이었죠.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우월한 성능과 열화 우라늄 날탄인 M829A1으로 남아있는 상대편의 전차 군단을 제압했습니다. 상대편은 이전의 실전에서 효과를 보았던 대포밥 전술로 미군의 진격을 막아보려 했는데요. 2선급 전력을 최1선에 내세워 미군이 2선급 전력으로 이루어진 방어선을 돌파하느라 전력과 보급이 소모되면 그때 진짜 정예부대가 반격해 격퇴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미군은 군단급 병력들을 가지고 400여 킬로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우회해서 들어온 것인데요. 미군은 전방의 전차부대가 적을 공격하는 동안 다른 전차부대들을 상대편의 측면과 후방으로 보내 포위해 공격한다는 현대판 망치와 모루 전술을 구사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원래 이런 전술은 보급선이 끊기거나 이동 중 공격을 받게 되면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엄청나게 커진 현대전에서는 구사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전술이었죠. 하지만 미군들은 풍부한 보급 능력과 GPS 기술을 통해 사막에서 전혀 낙오되지 않는 기염을 토해낸 것입니다. 상대편의 정예 기갑 부대는 무지막지한 화력을 자랑하는 탱크 뚜껑 따기 전문가,
A-10 공격기가 맡아 사기를 꺾어놓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대담한 전술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걸프전과 사막의 폭풍 작전은 현대전에 있어 최첨단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교과서와도 같은 실전 기록입니다. 이전의 전쟁들에서 생긴 결과들은 누가 어떤 새로운 기술과 작전 개념을 들고 나오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했죠. 아무래도 현재 운용 중인 군사 전력들이 모의전이 아닌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실전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이 점을 확실히 깨닫게 된 이상 우리 또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뛰어나고 강력한 군사기술 개발에 투자를 너무 아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